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멈춘 지 나흘째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첫 업무일이지만 아직 시스템 복구율이 6%에 그치면서 대규모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정부 서비스 복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춘 정부 업무 시스템은 모두 647개입니다. 이 가운데 복원을 마친 건 어제 자정 기준으로 39개인데 전체의 6% 수준입니다. 실시간으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복구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먼저 복구된 시스템들을 보면요. 먼저 모바일 신분증 기능이 일부 재개되면서 기존 이용자의 경우 신원 확인은 가능하지만 신규 발급은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취재진이 조금 전까지 확인해보니 패스 앱을 비롯한 민간 플랫폼도 여전히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먹통입니다. 우체국 금융도 어젯밤부터 재가동되면서 온라인 뱅킹과 ATM 사용, 보험금 청구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우편 업무는 여전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한 상황이라 배송 지원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일단 정부는 오늘 오전까지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국 학교와 교육청 현장에서 행정 업무에 쓰고 있는 나이스와 K-에듀파인 시스템이 등교길을 앞두고 정상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과 소방 119 담해체 신고 시스템 등도 각각 복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비스도 정상 운영돼 신청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 만큼 현장에서 민원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화재가 발생한 이후 그제, 어제 모두 주말이었기 때문에 대란이라고 할 만한 상황까지 벌어지진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밤샘 작업에도 복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월요일인 오늘 혼란이 본격화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우선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하는 정부 24 사이트와 함께 공무원 행정 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에 무인 민원 발급기도 멈춘 상태라 구청 등 일선 민원 현장에도 큰 혼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등이 멈추면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각종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없는 만큼 대출 신청 등 은행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도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비서나 국가법령정보, 국민신문고 이용이 제한되는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시스템부터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복구 작업은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어제 오전부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가 재가동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가 없는 2층에서 4층 전산실이 순차 가동되기 시작했고 남은 서비스 복구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이 난 5층 서버 쪽은 대구 센터로 시스템 자체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대본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아직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무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산망 장애가 광범위한 만큼 완전한 시스템 정상화에 최소 2주가 넘는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아침 9시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다시 열어 밤사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번 사태는 정부 디지털 관리 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짚어봐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과거 카카오 먹통 사태를 질타하며 민간 기업의 엄격한 수준의 대책을 주문했던 정부가 정작 국가 전산망은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서 가장 먼저 의문이 제기되는 건 불이 난 전산실의 배치 구조입니다. 전산 정보가 담긴 서버들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배터리들. 그 사이 거리는 60cm에 불과했습니다. 배터리 화재 시 전산 마비가 우려될 게 뻔한데도 이렇게 설계한 건 결국 안전보다 시공 용이성을 우선했기 때문일 거란 지적이 업계에서는 나옵니다. 정부도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던 중 불이 난 거지만 이조차 해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3년 전
정부는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민간 기업들에는 철저한 방지책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정부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들의 배터리실 안에서조차 엄격히 공간을 분리할 것을 주문했는데 정작 정부의 핵심 데이터 센터에서는 배터리와 중요 서버들까지 옹기종기 한데 모여있던 셈입니다. 당시 정부가 기업들에 촉구했던 디지털 서비스 다중화 체계 확립 역시 고스란히 정부를 향한 비판의 근거로 되돌아왔습니다. 전산 이중화가 제대로 됐다면 불이 나도 다른 곳에서 시스템을 가동해 마비 사태를 막았을 거라는 겁니다. DR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작동되는 규모로 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만 규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정부는 실시간 가동이 가능한 이중화 체계를 올해 막 시범 사업하는 단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이번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배터리 전부가 내구 연한을 1년 넘긴 상태였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노후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측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포화수조에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우측편 배터리 팩에서 발생을 했고요. 화재 현장에서 전소된 리튬이온 배터리 384개는 모두 내구 연한을 초과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내구 연한이 10년인데 2014년 8월 설치돼 이번 달 기준 1년 정도 연한을 넘긴 겁니다. 노후 배터리가 화재 원인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은 선을 그었습니다. 소방에서 배터리 불량 문제인지 등이 나와야 할 부분이라면서 원인과 관련된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내구 연한이 지난 배터리를 교체하는 예산을 신청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다른 곳에도 노후 배터리가 있는지를 묻자 안 그래도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번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 신고 온라인 서비스도 먹통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입니다. 메뉴를 눌러보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시스템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작동을 멈춘 겁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던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새로 집 구하면서 월세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평일에 이제 가야 되는데 주민센터로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를 하려면 주말이 끝난 뒤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신고가 지연된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와 비슷한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 대장과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민원 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과 열람 서비스도 이틀째 먹통입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평일 근무 시간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국가 전산망에 이중 운영 체계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점부터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사흘째 이재명 대통령이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애초 사고 대응을 지휘하고 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핵심 시스템을 제외한 일부 전사는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곧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전상망 마비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3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를 언급하며 2년 동안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훼손을 대비한 이중 운영 체계가 아예 없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년 전 국정자원이 소실되더라도 3시간이면 복구할 수 있다고 했던 이전 정부의 발언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데 어떻게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국가 운영체계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최소 안전과 보안에 대한 부분은 모든 부처가 나서 밑바닥부터 점검하라고 김 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미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주고 계신 데 대해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애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전산망 마비로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홍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전산망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놓고선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전산망 화재 피해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았습니다. 점검을 마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작업 과정에서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하는 작업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 정부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했는데 전임 정부가 공공기관은 제외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빚었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그런 이중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지난 정부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 그 당시에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국민의힘은 그러나 관리 소홀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했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는 국민 불편도 외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행안부 장관 등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불편은 내몰라라 하는 그런 정부가 과연 이재명 정부인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드릴로 해갖고 점화가 됐다는 것이 정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국회는 이번 주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등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나흘 앞둔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이번 청문회가 헌법과 일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를 거론했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선 개입 청문회가 법관 독립,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고 확인한 셈입니다. 지난 5월에도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신임 법관 임명식 자리에서도 재판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본인에 대한 거취는 물론이고 사법개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놓은 이 발언은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규현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서비스가 상당수 먹통이 된 상황인데요. 다행히 우편 서비스는 상당수 복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편지와 소포 발송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인 오전 9시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행히 추석을 앞두고 국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편 서비스 상당수가 복구돼서 잠시 뒤 오전 9시부터는 편지와 소포 발송이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한다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로 대선 개입 의혹을 들고 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배경이 당선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최단기간에 행해진 선고라며 조 대법원장이 직을 걸고 설명해야 한다고 출석을 거듭 압박합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도 모자라 지난 5월에 냈던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이른바 복붙 의견서를 냈다며 최소한의 성의도 없다고도 공격했습니다.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간 국민의힘은 국민 주권을 핑계로 선출 권력이 설쳐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독일도 베네수엘라도 사법부 장악을 시작으로 독재가 들어섰다며 민주당은 이미 독재의 마지막 문을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손에 넣고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 막은 뒤 다음 단계는 야당 말살, 이후 최종 목표는 장기 집권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이 살아가는 독재의 발화가 열릴 것입니다. 이 해가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이어 애꿎은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려 할 시간에 국민 기만 수준의 한미 협상에나 신경 쓰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막아냈는지 아직도 밥함을 못 먹습니다. 오는 화요일 대법원장 청문회는 당사자 없이 열리게 됐습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재연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복구가 지금 한 6%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월요일이라 행정전무가 시작되는 만큼 대규모 업무 차질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뭐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히 지금 뭐 정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완벽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책임 또 이런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현장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정치적 공방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해서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큰 지장과 불편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일종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번 이 정보자원 이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현재의 정부, 그러니까 행안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내구 연한이 1년이 지났다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해 지났다는 소리인데 당시 그때 관리 책임은 또 윤석열 정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렇게 내 탓이요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치고받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국가적 재난 앞에서의 복구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좀 지혜를 발휘할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치권에서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당황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는데 현장으로 달려간 국회의원들이 제각각 갔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한 팀으로 가고 국민의힘이 따로 가다 보니까 둘 다 메시지가 뭐냐면 이 사태에 대한 핵심적인 근원 이거보다는 전 정부가 예산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아니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말하자면은 지금 관리 부실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국가적 재난 사태 앞에서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는 여야의 입장 앞에 어떻게 해석이 될지 굉장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라고 하고 그런 외양간을 고칠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해석이 각기 달라버리니까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국민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어찌됐건 저는 이게 내 탓 공방으로 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전반적으로 어쨌든 정부가 2022년 민간의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질타했던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 일반인들도 핸드폰에 백업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네. 정부가 저렇게 우리 국민의 모든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그 백업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분산하는 이런 분산화의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AI 정보를 표방하는 이런 시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정말 참담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본질인 것이지 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어떤 그런 시인과 그다음에 빠른 조속한 대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이 문제를 빨리 봉합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이거는 2년 전에 이재명 현 대통령이 당시 이상민 장관의 그 사퇴를 요구했던 그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뭐랄까요 하나의 좀 조건 반사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재난이 벌어지면 일단 뭐랄까요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일부 정권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요 사실 2023년에 지금 정보와 관련된 사고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물러나라고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022년 10월 달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국민과 여론과 또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자신의 책임을 그냥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윤호중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취임한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상당히 책임을 묻기는 좀 빠르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번에 윤호중 장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네. 이번 사태를 진상규명과 함께 대책을 빨리 만들어내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론이 악화될 것을 좀 고려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대통령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차근차근 정치 수업을 받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던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보기에 조금 그 입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정치권이 내탁 공방에 간다고 대통령이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정파의 늪으로 빠지는 거고, 이게 오히려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원인을 둘러싸고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데 깔끔하게 사과하고 빨리 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정부 여당이라는 건 존재 자체로 그 현재 자기 임기 내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기구고 단체고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빠른 사과가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 사태를 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조속한 이 대책 마련과 그다음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거.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우체국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주 중요한 건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택배 배달,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시스템도 안 되고 여권 발급도 안 되고 화장장 예약도 안 되고 지방세 납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막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걸 오히려 이 사태의 책임 전 정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건 해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가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근데 네. 빠르게 어쨌든 해결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수용성 측면이라든가 반응성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저는 사태 해결에 그 실마리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중요한 건 이걸 제가 아까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그 대통령이 어떤 AI 정부, 그러니까 서울을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의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 저는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디지털 대한민국의 그런 민낯을 드러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량과 그다음에 앞으로 그 보완 능력을 보여줄 줄 것이냐, 저는 이게 오히려 핵심적인 사안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정파적 차원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잠시 뒤 9시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시작되면 관련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 예상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게 이유예요. 이 의견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5월달에도 그러니까 국가법사위에서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이 논리거든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고요. 사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경우가 진짜 드문데 네. 이러한 특정 사안을 두고 출석한 사례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대법원장이 국회에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권분립을 훼손한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전통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서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 청문회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말처럼 좀 급발진의 성격이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불신이 사라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5월 1일 날 나왔던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진짜 이례적인 그 형식과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바로 대선 국민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이 정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도 일어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물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와는 별개로 지난 5월 1일 날 이 그 재판에 대한 네.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저버린 측면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거친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그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권 분립이라는 그 기본의 취지라는 것은 네. 정치권이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예를 들어서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정치의 잘못입니다.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게 안 하게끔 하는 게 정치의 몫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대법원장을 과하게 공격하고 그다음에 망신 주고 모욕 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법부는
우리의 사법부가 아니고 국민의 사법부가 아니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민주당의 공세가 저는 이 사법의 정치를 오히려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정말 소신과 그러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마녀 사냥식의 비난이 횡행하는 사안에서 정말 대법원과 앞으로 구성될 대법관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법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거는 정말 민주당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사실 대법원장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민주당 의원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 박지원 의원의 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청문회에 나오는 대법원장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 당신의 얼굴을 국민 앞에 공개해서 우리가 망신 주는 게 목적인 거지 이 사안의 본질을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끝난 사안이고 이미 종결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 판단을 내렸는지 대법관들이 여기에 국민 앞에서 양심 선언하세요라고 하는 게 지금 목적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과한 공격은 오히려 중도층의 이탈만 부를 뿐이지 진짜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양심 회복 이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길 뿐입니다. 민주당은 근데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국감장 자리에까지 앉히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있나요? 그러니까 안 나올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고발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형사고발 당했다고 해서 그러면 청문회 놓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지난 5월 1일 날 상고심 재판과 관련된 데서 비롯된 국민의 불신을 지금 해소하고 있지 못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지금 그런 문제를 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 출석시켜서 일종의 망신주기를 통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 민주당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이미지가 삐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에 스스로 빠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청문회 강행이라든지 뭐 특검법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요. 스스로 이 사법개혁에 대한 명분을 허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피해자, 희생양처럼 비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가 이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뭐 그런 이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내일 청문회가 열리긴 열리는데 당사자 없는 청문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빈쪽 청문회, 빈 청문회고 반쪽 청문회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차라리 민주당이 이 부분을 사법개혁에 대한 공론장의 토론장으로 만들어서 성격을 그렇게 규정했으면 대법원에서도 나오기가 좀 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 의견도 개진하고 그다음에 당신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때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뭐 얘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모욕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응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속의 실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서 이렇게 윽박지르는 장면이 정말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내란에 극복하자는 그런 내란 극복의 차원인지 아니면은 원한에 의한 복수 차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노림수에 의한 정치공학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차 교수님도 그런 지적을 하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난 5월 1일이죠. 이게 파기환송이 되던 때 지금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페북에 올렸던 글이 생각납니다.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게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돼서 대선 이겨서 정권 잡았어요. 그랬더니 3개월 지나서 지금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데자뷰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밀어붙이는 순간 저는 반드시 역풍이 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내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건 정치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자, 이 시각 국회 상황도 좀 짚어보면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면서 4개의 쟁점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필리버스터의 효용성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필리버스터가 지금 뭐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이 이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방해의 수단이고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소수 야당이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지막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절박성을 갖고 이 부분에 좀 응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보면 지금 선택과 집중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거의 모든 법안을 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5분의 3을 동의가 있으면 24시간만 안에 그러니까 종결시킬 수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기한 의사진행 방해가 안 되는 빤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24시간 동안 킬링타임 말 그대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제 필리버스터가 열리는 시간에 장외 집회를 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뭐 좋은 표현으로 뭐 투트랙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전선을 확대할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추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필리버스터라는 시간이 정말 국민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1호 의원, 2호 의원, 1호 의원은 장동익 대표, 2호 의원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이 언론들이 또 주목을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뭐 초대선 의원들 해서 거의 시간 때우기용처럼 삐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동원한 원내 투쟁은 저는 조금 전략에 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토론에 앞장서면 조금 더 국민의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네. 뭐 빅2가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네. 미디어의 반향성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저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대표라는 거는 매일매일 미디어에 접하면서 아침에 그 최고의 회의에서의 모두 발언 하나가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죠. 왜냐하면 제도로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약간 그 전략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정기국회 처리할 69개 법안에 전부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은 한 70일이 걸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야권에 부담될까요? 여권에 부담될까요? 여권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감하고 예산 국회 다 빼고 나면은 이게 내년으로 법안이 2월 되는 데다가 더 하나 이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180명이 매일 모여가지고 표결 해제에 참여해야 되고 우원식 의장도 의사봉을 두드려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피로도입니다. 네. 야당은 투쟁한다고 피로할 수 있지만 여당은 방어한다고 더 피로하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정말 그러면 이렇게까지 협조 안 하면 우리가 69개 법안 다 할 거야라고 엄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선별적인 사안만 아마 법안 처리를 해서 여당도 그렇게 할 거고 야당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 정쟁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의 삶과 민생과 이게 뭐가 이게 여기에 연동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당이 양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힘을 가진 사람이 양보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말에서 내려서 그다음에 땅에서 국민과 함께 삶을 살아야죠. 사이다 발언 계속한다고 그게 맛있습니까? 물을 마셔 사람은 오래 삽니다. 정부 여당이 이런 평범한 상식과 진리를 알아야지 야당을 겁박한다고 정치가 풀립니까? 야당도 지금 최후의 방어수단인데 이게 사실 무력하긴 짝이 없습니다만 결국 이게 저는 우리 정치 현실인데 저는 여당이 결국은 이 문제를 출구 전략 짜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이 필리버스터 중에 국민의힘이 장애 집회 여는 거에 대해서 전략을 잘못 짰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근데 경찰 집계를 보니까 참여 인원이 지난 대구 집회보다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글쎄 뭐 인원을 가지고 사실 지방 대구는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아마 조금 더 그 청중들의 반향성이 있었을 거라 좀 보는데 서울에서도 사실 저만한 장애 집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건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당에서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일종의 중도 확장을 위해서 여기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전략적인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근데 나가는 분들은 나가는 대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표현대로 그
고기잡이를 나가는 사람이 있고 조개를 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야당이 중도로만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선우가 잘못된 거죠. 네. 뭐래도 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장내 투쟁이든 아니면 원내 투쟁이든 어쨌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절박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 여론을 호소하는 저런 장외 정치와 자신들의 제도를 활용하는 원내 정치가 지금 할 수 있는 한은 다 하는 건데 저는 네. 이렇게까지 야당을 극도로 몰아넣는 것이 저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손을 내밀면 잡습니다. 지금 지난번 정부조치법 야당이 통과시켜 주겠다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걸 파기한 게 여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이 갈등을 조정하는 거라면 빨리 이거를 제도와 원내로 돌리는 게 저는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의 이런 장애 집회 모습을 보고 중도층 설득이 아니라 지지층 결집이 먼저다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뭐 거기가 가혹거리집니다.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에 대한 강력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러니까 상당 국민 불신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야당이 장애에 가서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정치적 반사에 이걸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결국 자기 반성이 없는 남 탓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 왜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는가 그 부분을 내 탓이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봐야지 무조건 당신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식의 남 탓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신문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는 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법원 보석신문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뇨병, 합병증 등 건강이 안 좋아진 상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해 줄 경우 치료를 받으며 특검의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에선 보석 사유가 안 된다며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남아있다고 반박했는데 이 같은 공방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보석 결과가 언제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주일 안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봐야 할 사항이 많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재판과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어 재판부는 충분히 심사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란 특검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월 혈액암 치료 등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주거지와 병원에서만 머무는 조건 등을 바탕으로 신문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같은 날 신문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다만 재판부가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이 남아있다고 판단하며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1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12차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석 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건강 악화 등 사유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특검의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가 오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학자 총재에게 오늘 오전 10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총재가 오늘 출석하면 지난 24일에 이어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부동산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뚜렷한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동과 마포 등 한강벨트와 경기도 과천과 분당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6.27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KB국민과 신한 등 5대 은행의 지난 25일 기준 가계대출은 8월 말보다 3,730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달 증가액보다 3조 5천억 원이 적습니다. 8개월 만에 월간 최소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같은 기간 5,199억 원 늘어나는 데 머물렀습니다. 증가폭이 전달보다 3조 1천억 원 넘게 줄며 1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출 증가 둔화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9%로 상승폭이 3주째 커지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로 대출 지표는 끌어내렸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올 들어 경기 과천시와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분당과 마포, 양천, 강동, 광진구의 아파트값도 지난해 상승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현재 규제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뿐인데 정부가 비규제 지역 가운데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의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특정 지역을 넘어서 확산하는 양상을 고려하면은 규제 지역 확대나 대출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규제 지역을 여러 곳으로 동시에 묶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추가 대책을 두고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완해 자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 주택 공급과 민간 임대, 청년 안심주택 정책을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대책은 민간 주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9.7 대책과 관련해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고 무엇보다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방안이 빠져 있다며 자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식 출항 이후 고장 등이 잇따랐던 서울 한강버스가 당분간 승객을 태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운항을 통해 오류를 점검하고 성능을 안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한 달가량 한강버스에 시민들을 태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범 운항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정식 출항 이후 11일 만입니다. 이 기간 한강버스는 마곡과 잠실 사이 구간을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동일하게 하루 14차례 왕복합니다. 서울시는 운항 초기 과정에서 기술 결함 등이 발생했다며 조치를 취해왔지만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범 운항으로 데이터를 쌓아 품질을 개선하고 날씨 등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내용을 홈페이지와 지도 앱 등을 통해 안내하고 구매된 정기권을 환불하는 동시에 시범 운항이 끝나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운항 시작 시간도 앞당길 방침입니다. 열흘간 시민 2만 5천여 명이 이용한 한강버스는 그동안 각종 고장과 운항 중단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 때문에 한강물이 불어나 물에 뜨지 못한 하루를 빼더라도 정식 운항 첫날부터 화장실 물이 넘친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나흘 만에 강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도중 하차해야 했습니다. 이제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분도 안 계시고 도착하기 한 2, 3분 전에 승무원분이 이 배 이제 전시까지 안 간다고 점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 일주일 만에 우측 방향타에 이상이 생겨 회항했고 시범 운항 전환을 하루 앞둔 주말에는 정밀 점검을 이유로 모두 4척 중 2척만 출항했습니다. 한 달 뒤 돌아올 한강버스가 시민들의 유용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주 만에 다시 베이징을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나 시진핑 주석의 방북 등 예민한 현안을 놓고 조율이 이루어졌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하루 전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최선희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3주 전 중국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성사된 북중 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을 재확인한 겁니다. 조중 최고領導자들께서는 고위급 내왕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셨으며 사실상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왕 부장의 발언에 최 외무상은 함께 일방주의를 저지하자고 호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공동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지난 2022년 6월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일단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이 임박한 만큼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시진핑 주석의 답방 문제가 조율됐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참석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의제를 둘러싼 공조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 외무상이 사전 조율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7년 만에 유엔 총회의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물밑 접촉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에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 타이완을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간절히 바란다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다며 시 주석은 이것을 이용해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한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 독립 반대를 선언할 경우 이는 미국의 정책이 지금까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국에 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보내 시 주석의 중국 내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예배 중이던 교회를 겨냥한 총격과 방화가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를 보고받은 뒤 기독교인을 겨냥한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교회 건물 지붕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미국 중북부 미시건주의 소도시 그랜드 블랑에 있는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신도 수백 명이 예배를 보던 일요일이었습니다. I need manpower up here ASAP. I have people trapped in the building. Repeat, people trapped in the building. We got children inside too. 경찰은 40세 남성 용의자가 교회 정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내려 총격을 가했고 이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We're going to do search warrants on the suspect's residence. We're going to find out if there was a motive. We're going to go through cell phone records. 외신들은 이번 총격이 모르몬교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최고령 총회장이 숨진 다음 날 아침에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고 직후 끔찍한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또 하나의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폭력의 전염병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와 이민 세관 단속국을 겨냥한 총격에 이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밝혀질 경우 미국 사회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멈춘 지 나흘째입니다. 하지만 어제 자정 기준으로 시스템 복구율은 6%에 그친 상황인데요. 잠시 뒤 9시부터 공공기관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주말 사이 드러나지 않았던 민원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현재 정부 서비스 복구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춘 정부 업무 시스템은 모두 647개입니다. 이 가운데 복원을 마친 건 어제 자정 기준으로 39개인데 전체의 6% 수준입니다. 실시간으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복구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먼저 모바일 신분증 기능이 일부 재개되면서 기존 이용자의 경우 신원 확인은 가능하지만 신규 발급은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체국 금융도 어젯밤부터 재가동되면서 온라인 뱅킹과 ATM 사용, 보험금 청구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편 서비스도 상당수 복구되며 편지, 소포, 국제 우편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착불, 신선식품 소포 접수나 우체국 쇼핑은 아직 이용할 수 없는데요. 미국행 EMS나 수입인지, 알뜰폰 등 수탁 상품 역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신규 회원가입이나 화재 발생 이전 석 달 동안 접수된 우편물의 종적 조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 전국 학교와 교육청 현장에서 행정 업무에 쓰고 있는 나이스와 K-에듀파인 시스템이 등교길을 앞두고 정상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과 소방 119 담해체 신고 시스템 등도 각각 복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서비스도 정상 운영돼 신청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복구율이 6%밖에 안 된다는데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화재가 발생한 이후 그제, 어제 모두 주말이었기 때문에 대란이라고 할 만한 상황까지 벌어지지는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일 밤샘 작업에도 복구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공공기관의 업무가 재개되는 잠시 뒤 오전 9시부터는 혼란이 본격화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우선 주민등록 등본 발급 등을 위한 정부 24 사이트와 함께 공무원 행정 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무인민원 발급기도 멈춘 상태라 구청 등 일선 현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등이 멈추면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각종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없는 만큼 대출 신청 등 은행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역시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시스템부터 복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나머지 복구 작업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일단 어제 오전부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가 재가동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가 없었던 2층에서 4층 전산실이 순차 가동되기 시작했고 남은 서비스 복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이 난 5층 서버 쪽은 대구 센터로 시스템 자체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대본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아직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무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산망 장애가 광범위한 만큼 완전한 시스템 정상화에 2주가 넘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잠시 뒤 9시부터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다시 열어 밤사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이번 화재로 정부 데이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전문가와 정부 서비스 복구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한 번의 화재로 이렇게 온 나라가 멈췄습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통적으로 디지털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디지털 강국의 실제적인 이제 내면에 보면
일종의 약간 성공의 저주처럼 실질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1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들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민낯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그 고차원의 정보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확실히 허점이 좀 드러난 거죠. 네, 보통 이제 시스템 관리할 때 재난 복구하고 업무 연속성이라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번에는 업무가 단절되고 최소한 지금 2일 이상이 단절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민원 업무가 곧 9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주말 사이에는 그나마 좀 가려졌지만 오늘부터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24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원의 뭐 최첨단에 있는 이제 사이트인데 일단 정부24가 원상복귀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이 복지로라고 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또 서비스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제 9시가 돼서 정상적인 업무가 되면 특히 증명서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 좀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 불편뿐 아니라 혹시 어떤 범죄에 악용이 된다거나 그런 위험은 없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이제 뭐 119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대부분 웹이나 SM 이제 문자로 연락하는 부분 됐지만 위치 확인 부분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좀 늦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데 일단 왜 불이 났는지부터 그 전에 있어서는 배터리와 서버를 한 공간에 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전에는 이제 이 배터리라는 게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그래서 전원이 나가면 얘가 이제 대신 따라오는 일종의 이제 충전 장치인데 그래서 옆에 보통 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면서 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작업이 사실은 이제 격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밑에 지하로. 그러면서 작업 중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배터리를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를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불이 난 건데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또 이런 계획까지도 세워놨음에도 왜 진작에 처치를 못했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약간 논란의 소지가 된 게 배터리를 분리할 때 전원을 뽑았느냐 뽑지 않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분리할 땐 당연히 전원을 뽑는 게 맞지만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원이 뽑힌 상태에서도 외부 충격에 가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꽃이 튀거나 그랬을 때는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뭐 작업 공간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거의 뭐 손을 쓸 틈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업무가 정상화됐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디지털 예산화 회계 시스템 복구가 되면서 납부가 정상화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조회 업무도 복구가 됐습니다. 경찰청은 일시 중단됐던 교통민원24 서비스도 정상화가 됐다고 합니다. 범칙금 통보 우편은 우체국 복구 상황에 따라서 발송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이번 장애로 과태료 등의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현재 과태료 납부 연장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교수님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부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피해들이 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는 예금 쪽은 회복이 됐지만 이제 주로 이제 택배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연휴 특히 이제 명절이 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이제 지체가 될 거고 그거로 인한 피해 산정은 사실 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앞서 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오히려 화재가 발생했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제기되는 것이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든지 네. 예, 어떤 이런 임시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혹시 실수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분리 작업을 할 때 이제 정규적인 직원들이 보통 투입되지 않고 그게 숙련된 이제 직원들이나 아니면 훈련시킨 사람들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드릴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네. 많은 진동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만나서 네. 예,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네, 뭐 분리막이 이제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충격에 의해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와해가 됐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작업을 했던 사람들 외에는 사실은 그 부분들은 규명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번 화재가 나면 정말 1000도 이상으로 치솟기 때문에 사실 화재 원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폭주라고 해서 보통 1000도 이상이 되고요. 얘들이 한번 벌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보통 우리가 불을 끄기 위해서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가스를 주입해서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옆에 서버가 있으니까 물을 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를 통해서 이제 진화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물을 썼고요. 이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물속에다 푹 담궈서 완전히 이제 진화될 때까지는 방치해야 되는 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화재가 난 배터리 384개 모두가 내구 연한 10년을 초과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10년이 보장되어 있는 기간인데 그 이후에 1년 정도는 더 지났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것도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내구연한이라는 거는 제조사에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이제 제조사의 결함이 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년이 지났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에서 제조사는 좀 약간 면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서 여전히 성능이 괜찮으면 계속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예산들이 있으면 바꿔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 정보전산망 자체가 지난번 2년 전에 사고도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카카오 사태. 카카오 사태 이후에 예. 또 그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 전체 정부 전산망이 이제 먹통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네트워크 장비가 내구 연한을 지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구 연한이 지난 것들은 교체해 줘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이 디지털 정부 쪽에 장비 교체가 이제 지연되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사례가 2023년에 있었던 행정방 맞습니다. 마비 사태고 그 전에 2022년에 카톡 먹통 그렇죠. 사태가 네, 지금 그때는 있었던 이제 거죠. 배터리 화재였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왜 이렇게 복구가 느린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래는 이제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 서비스하고 있는 서버는 항상 이렇게 이중화해서 옆에 대기 상태로 똑같은 서버를 보통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A라는 서버가 죽으면 B라는 서버가 바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이중화가 현재 정부에서 진행해 오고는 있었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고 여기 이제 화재라는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이제 생기면서 이중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로 따라오지 못하고 지금 이제 수작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왜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번에 이런 사태가 또 발생했느냐 이 부분이 답답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22년에 이제 카카오 화재 사건이 있었죠. 예. 그 당시가 이제 배터리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안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금 따로 이제 만든 형편인데 막상 정부는 그 당시에 화재나 이게 발생했을 경우에 뭐 3시간 이내에 들어올 만큼 이중화가 됐다라고 이제 담당자가 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걸 책임지고 있는 이제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이 행안부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을 민간인 기업처럼 다룰 수 없는 또 그런 한계도 있었을 겁니다. 예. 아마도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맞습니다. 하는 네. 지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민간에는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해놓고 이 나라의 이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쌍둥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생각할수록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국민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본인한테는 굉장히 이제 관대하고 민간 쪽에는 굉장히 이제 엄격한 것처럼 와닿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정부 시스템에 관해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만 혹시나 이제 행안부 쪽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과기정통부랑 좀 협력하는 체제를 더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최소한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 이런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다 끌어안고 데이터 센터에 갈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들은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운영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이제 많은 정부들이 클라우드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로 이제 의주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쌍둥이 데이터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드는 일이죠. 네, 보통 쌍둥이라고 그러면 2배를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3배 이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쌍둥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A가 움직일 때 얘를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A가 죽으면 따라오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냥 동시에 2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누가 데이터 서비스를 할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게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진짜 많은 비용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2배가 아니라 서너 배는 들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당연히 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자정부 시스템이 과거에 유엔에서 평가받을 때 2010년도부터 대한민국이 계속 1등을 했어요. 1등을 한 몇 년 계속 하다 보니까 1등하고 있는 쪽에다가 계속적으로 돈을 부을 생각들을 하지 않고 많이 예산을 줄였고요. 그 뒤에 시스템을 다시 이제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이 겉으로만 1위를 유지했지 거기에 이제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특히 이제 예산 문제나 인력 문제를 하지 않았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2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전문가들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라는 게 사실 이제 어디부터 망가졌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돌아갈 때는 점검하는 것도 쉬워요. 근데 지금처럼 서버가 망가졌고 서버 안에 소프트웨어가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를 때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원위치로 해놓고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들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게 보통 이제 상식적인 예측입니다. 예. 그런데 정부는 국민 삶에 영향이 큰 서비스부터 먼저 지금 서둘러서 복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원리로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제 그 배터리가 타면서 한 96개 시스템 서버가 영향을 받았고 그 같은 공간에 있던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그냥 자동으로 셧다운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96개의 시스템 가운데서 지금 일부는 이제 돌아오고 있지만 돌아오지 이제 못하고 있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공간은 화재로 이제 소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센터로 옮길 거냐, 아니면 민간의 클라우드에 또 도움을 받을 거냐,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하드웨어적인 이제 복구 외에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또 서버 그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과정들도 또 하나씩 또 짚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 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상만 마비 사태가 나을 때 이어지고 있죠. 지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본부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밤낮 없이 복구 작업에 힘써주신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현재 46개의 서비스가 정상화되었으며 매 시간 복구되는 서비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 등도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즉시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매 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대구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까지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 수단을 확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또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 또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이 힘을 모아 대응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하루빨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정부24 그리고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서 현재 46개의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자, 교수님, 지금 정부24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복구를 좀 서두른 것 같은데 이걸 포함해서 지금 나라 차원에서 보면 어떤 서비스를 가장 먼저 복구에 서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대민 서비스의 우선적인 복구 우선순위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24부터 시작을 해서 우체국 쪽의 은행 서비스 이제 복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또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빨리 복구해야 되고 사실 그 어느 쪽이 더 빨리 복구하고 늦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스템은 다 올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가 이 분원으로 제대로 옮겨간 것도 맞느냐 이걸 의심하는 분도 있거든요. 사라진 게 아니냐 우려도 있거든요. 원래 시스템에 이제 어떤 장애가 발생을 하면 그 전후에 있었던 데이터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보통 이제 트랜잭션 손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실제 돌려봐야 나오는 거고 어떤 데이터가 사라졌는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다 됐습니다 하는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전후부터 그 이후에 어떤 주문들이 있었는지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지를 다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손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를 열기에 앞서서 인천 자유공항을 찾아서 메가더 동상 앞에서 참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킨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불씨를 되살린 기적이었습니다. 그 승리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꿈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천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도시입니다. 인천을 통해 근대화의 시대가 열렸고 인천을 통해 자유를 지켰습니다. 이제 인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이 발전해야 대한민국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은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화된 인천항 내양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 원도심의 얼굴을 바꾸고 인천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제2의 황금기를 열어갈 인천항 내양 재개발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우리 당이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경인 전철의 지하화도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지하화가 이루어지면 도시의 단절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장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소음과 진동이 사라지고 주민의 삶이 개선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고
인천, 서울, 경기 지역 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 당이 중심이 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3연육교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주요 길목입니다. 공항 접근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국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은 인천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합리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관세 협상을 마치고 왔을 때는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지켜세우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납부끄러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145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 가서 어떤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국민 앞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휘청이는 경제 현장.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먼저 인천 현안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현 정부의 외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내놨습니다. 회의 내용은 곧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개장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2% 급락했던 코스피,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84% 오른 3,41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65% 오른 840.62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1,400원대를 돌파해서 단숨에 1,410원대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3.4원 내린 1,409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0초 뒤에 돌아옵니다. 오늘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광주도 25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하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은 청주와 전주 26도, 창원과 부산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간에 5mm 미만의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은 낮부터 저녁 사이 중서부와 경북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후 개천절이자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 가을이 절정에 달한다는 10월에 접어듭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